자, 전산해결급 111회 기출문제 객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보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주요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이란 자,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정보를 받지 않고 투자했을 때랑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했을 때의 어떤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와야 되겠죠. 차이가 생겨야지만 그 정보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여야 되겠는데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선 그 정보가 목적에 맞다라는 것은 이 정보를 보고 예측 가능한 정보여야 된다. 그게 바로 예측 가치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예측했던 걸 가지고서 차후에 내가 예측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게 피드백 가치입니다.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정보를 필요할 때 제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는 거예요. 자, 신뢰성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표현의 충실성. 어떤 정보는 빼고 어떤 정보는 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충실하게 정보 이용자에게 충실하게 표현을 충실하게 해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다수의 자가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하는 사람마다 그 측정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 정보에 대한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검증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어, 중립성은요. 편의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때 특정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편의에 치우쳐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안 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검중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밑에서 지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했던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내가 예측했다면 그걸 수정하거나 이런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보를 제때 필요로 할 때 제때 제공해 줘야 되는 적시성이 필요하죠. 중립성은 여러분 신뢰성이 하부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또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자, 우리 비유동자산은 당자, 유형 아니죠, 여러분.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당자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2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한다.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자산은 현금 전환이 빠른 것부터 그래서 당자,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게 유동성 배열법으로 배열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부채는 현금 유출이 빠른 것부터 현금 상환하는 걸 빠른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죠.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니까 재고자산도 유동자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재고자산 단가 결정이라는 건 어떤 거였었어요? 자, 여기 예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1월 5일 날 한 개를 100원에 사왔고요. 이 똑같은 A라는 상품을 3월 10일 날 한 개를 물가가 많이 올라서 200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3월 11일 날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4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한 개를 팔았을 때 이걸 100원에 사온 거를 갖다가 준 건지 200원에 구입한 걸 갖다가 꺼내 준 건지 가격표를 붙여 놓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똑같은 A라는 상품, 똑같은 물건인데 구입 시점에 따라서 구입 가격이 다르니까 내가 구입할 때마다 이거 100원에 사왔고 이거 200원에 사왔다라고 구입 가격표 라벨을 붙여놓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생긴 물건이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100원짜리를 꺼내줬는지 200원짜리를 꺼내줬는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는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랬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4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매출 수익은 어떤 가정이든 간에 400원이죠. 그렇죠? 자, 근데 매출 원가가 문제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1월 5일 날 먼저 구입한 100원짜리가 매출 원가로 팔려 나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300원이 되는 거죠. 후입선출법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겠지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1일 한 개 팔았을 때 나중에 들어온 200원짜리를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200원짜리 4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200원이 되는 거죠. 평균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 평균법은 한 개를 100원에 사왔고 한 개를 200원에 사왔으니까 300원어치 두 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300원 나누기 두 개 하게 되면 평균 단가 150원이 팔려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150원짜리를 400원에 팔았으니까 250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물가가 처음에 구입한 게 낮은 금액이 매출원가로 처리되다 보니까 매출원가 비용이 가장 낮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익은 가장 높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식료품을 파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꺼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못 파니까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꺼내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 물량의 흐름이 그렇듯이 이 선입선출법이라는 이 가정도 먼저 들어온 걸 먼저 꺼내줬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에 대해서 이 가정이 실제 물량의 흐름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고, 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이 과대하게 기록되는 거죠. 그 답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거는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표를 붙여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많거나 상품의 종류가 많으면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어렵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 점은 뭡니까, 여러분? 현재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돼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매출액은 최근에 판매한 금액이고요. 이 100원의 매출 원가는 옛날에 과거에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판매한 이 최근에 400원의 매출 수익과 이 매출 원가 비용은 옛날 최근 게 아니라 처음에 구입했던 과거의 단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수익과 과거의 단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에 대응되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합계가 얼마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 또 예금, 또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이란 것은 지폐나 동전과 같은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야수표나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 만기된 이자표, 배당금 통지표 이런 것들 현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우편한 증서 같은 거. 하지만 우표, 수입인지, 그 다음에 선입자 수표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었죠? 자,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 합계. 우선은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은행에다가 제출하면 언제나 현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죠. 배당금 통지표. 자, 배당금 통지표 은행 갖고 와서 제출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자, 6개월이면 여러분 3개월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현금화된다 그러면 3개월 내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현금 전환이 빠르니까 이런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6개월이면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고요. 선입자 수표는 내가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이 만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음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50만 원, 50만 원 하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우리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은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이에요. 근데 이건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 증가가 발생한다. 자, 요거는 제가 분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에 쌓여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주식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선언일 날에는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에 아직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100원 줄면서 자본이 100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총계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줄지만 자본금은 늘지만 전체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어요. 자본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이 100원이 줄고 자본 항목 중에 자본금 100원이 느니까요. 그죠? 우리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자본 간의 항목 간의 변화는 있더라도 무상증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변에 쌓여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등과 같은 이런 자본 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무상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주는 거고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등과 같은 자본 잉여금 자본 항목이 차변에 줄면서 자본금이라는 자본 항목이 대변에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만큼 자본금에 전입했다 그러면
자본 잉여금 항목 자본이 50이 줄고 자본금 자본 항목이 50이 느는 거예요. 그럼 순자산, 즉 자본의 전체 총계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본 항목 간의 변화는 있더라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는 없어요. 즉 자본을 우리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순자산의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퇴직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현금은 자산이니까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고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가다라마 이렇게 되겠네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거네요. 그러면 가하고 나는 아니죠. 그리고 가하고 다. 요게 답인 것 같은데 나하고 나 아니죠. 그 다음에 바 아니죠. 그죠? 그럼 답은 2번밖에 없네요.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한국의 기기장치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이 2025년 12월 31일에 계상해야 될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월화상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방법이고요. 지금 정률법은요. 지금 정률법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정률이라는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2025년도에 12월 말일 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 취득이 작년도 7월 1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도에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2024년도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했던 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반영되는 거니까 이 225만 원은 전년도 24년도에 감가상각 금액을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럼 24년도에는 정율법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이 취득한 해, 24년도 취득한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상각률 45%를 곱했는데, 자, 월화상각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24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24년도 12월 말일 시점에는 2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만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2분의 6개월치만 상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월화상각이다. 날짜로 365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 며칠 해가지고 일수 계산하는 건 일할상각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일할상각은 나오지 않고요. 월할상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월할상각 한 거예요. 그죠? 월할상각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2분의 6 해가지고 월할상각을 하게 되면 22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5년도 12월 말일 시점에서는 1,000만 원에서 225만 원 빼면 여기에다가 정률이 45%라고 했으니까 이걸 곱해보시면 348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 답이 348만 7,500원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공식도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셔야 되니까 별표 쳐놓고 꼭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 3, 4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원재료 구입 시 지급한 운반비. 자, 여러분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운반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재료 자산이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원재료 구입할 때 운반비는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니까.
그럼 원재료가 늘어나면 제품의 원가가 늘어나니까 궁극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우리가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났을 때, 그때 도난이나 분실된 수량을 말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한 개당 취득 단가를 곱하면 이게 감모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 없어진 이 감모 손실이 만약에 정상적 감모 손실이라면, 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모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비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 외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 감모 손실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증가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8번에 답은 1번이었는데, 자, 답은 1번이었는데, 판매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책, 판매 목적 이외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0원에 샀는데, 이 상품 중에 이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판매 목적으로 다 팔았다라고 한다면, 상품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10,000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원 중에 3,000원을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썼다. 판매 목적 이외로 이 상품 3,000원을 썼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서 이 매출원가 금액은 10,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매출원가로 팔려나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판매 목적 이외에 타기정 대체가 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떨어지면 이런 걸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게끔 돼 있어요. 이 상품의 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출 원가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는데요. 요 8번은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요. 별표 쳐놓고 한번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도 해당하는 게 직접 노무비, 그쵸? 직접 노무비라고도 하고 직접 노무원가라고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니까요. 직접 노무원가 맞죠? 자, 직접 원가 또는 직접비 같은 의미입니다.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서 추적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이런 건 직접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맞는 표현이고요. 매몰 원가랑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라고 했었죠. 자, 그럼 답은 3번인 것 같은데, 자, 3번이 왜 답일까요? 변동비 또는 변동원가라고도 합니다.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증가하는 원가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총 변동비의 경우에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와 같은 변동비는, 즉 변동원가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자, 근데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여러분? 자, 100개 생산하면 재료비가 10,000원 들어가요. 그럼 200개 생산하면 재료비가 20,000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 개당 변동비는 100원으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조업도가 늘어나도 원가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비는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변동비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공손은 불합격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를 말한다. 이건 이제 작업 폐물이라고 했었죠. 공손이 아니라.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10번도 한번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 가능한 업종은 자, 개별 원가 계산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받아 가지고 만드는 기업이니까 건설업이 가장 적합하겠죠. 제분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이건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보면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찌꺼기 이런 것들은 작업 폐물이지 불합격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그래서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정상 공손 원가는 정상 공손 원가 범위를 초과한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당인연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이고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250만 원이다. 6월에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 3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천 시간일 때 배부 차이를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12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오시면은,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여러분? 자, 요거는 예정 배부액,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배부 차이. 그래서 예, 실, 배,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 자, 그럼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라는 건 제조간접비 연초에 제조간접비 예정 금액을 배부 기준 예정 금액 그냥 예산이라고 전 적었는데 제조간접비 예산을 배부 기준 예산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연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250이니까 250만 원을 지금 연초에 직접 노무 시간으로 우리는 배부할 건데 예상되는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이래요. 그러면 25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하게 되면 얼마 나오세요? 시간당 50원이 나오죠. 이 50원을 예정 배부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재정관제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니까 실제 집중 노무 시간이 연말되니까 5천 시간이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예정 배부율에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하면 50원 곱하기 50원 곱하기 5천 시간 하면 그죠?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건조비 실제 발생액이 3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예실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25만 원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소배부 차이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이렇게 해서 과소배부 5만 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런 12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또 패턴이니까 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시면은 개별원가 계산 쪽에 우리 본문 이론 강의를 한번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건 면세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13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담보 제공이나 또는 조세 물납이나 법에 의한 수용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였었죠.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는 여러분 당연히 실질적 공급이니까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담보 제공, 조세 물납, 법에 따른 수용이나 법에 의한 공매나 강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마지막 15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또 대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들, 대가성이라는 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나눠서 받으면서 할부이자를 받는다. 또 사치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개별소비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또 대가의 일부로 내가 운반비나 포장비를 받았다. 이렇게 이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는 대가성이 있는 걸로 봐서 부가세 과세 표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매출 할인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매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15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복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